선우, 시원, 재민아, 안녕. 오늘 봄이 온다 소설 후반부 나머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온라인 강의와 현장 강의 모두 활용해서 봄이 온다 진도 쭉 나갔죠? 그래서 58쪽의 위기까지 정리했을 거예요. 한 번 더 복습하려고 선생님이 여기 빈칸 다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친구들 화면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효정이가 어때요? 네, 호정인데 호정이. 이 호정이가 원래 꿈이 딱히 없었고, 그쵸? 너무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아르바이트 돈을 벌었을 때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제 결정할 수 없었고, 또 꿈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다가 이 선생님의 질문에 하고 싶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 꿈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고, 선생님과 계속 상담을 하면서 어떤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렇죠. 요리사. 그리고 요리 고등학교에 가는 꿈을 꾸게 됐죠? 그래서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재영이라는 호정의 친구 그 말을 듣고 또 요리 학원도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또 선생님과 이 정로인, 즉 호정이의 할아버지의 가치관이 서로 달랐죠. 그래서 정로인은 어때? 꼭 뭐가 되긴 해야 하간 하면서 호정아, 나는 너가 뭐가 안 돼도 좋다. 그래서 꿈을 꼭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도 뭐가 되고 싶은데 필요한 게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라 라는 건 호정이 꿈이 생긴다면 도와주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근데 정로인이 꿈이 없었다? 하면 틀려요. 정로인의 꿈도 있었어. 뭐를 잡아서? 큰 고래를 잡아서 서울에서 어떤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구두 장사하고 싶었죠, 그쵸? 그래서 처음 서울에 가서 이 구두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두 장사를 하고자 했어. 근데 아버지가 어때? 암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고래도 잡지 못해서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렀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르바이트에 있는 돈으로 이 호정이는 요리 학원을 등록할 준비를 하고 또 돈을 더 모아서 꼭 그 학원에 가서 입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준호의 휴대전화 수리비로 써버렸어. 이 준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의 휴대전화 수리비로 써버리게 되면서 사실 학원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대개가 풍년이었다. 어때? 분위기가 처음에는 어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이 어촌의 분위기가 좀 삭막했잖아요. 그쵸? 쓸쓸했잖아. 근데 이제 어때? 풍년이었대. 마을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죠? 분위기가 변화하게 되는 계기. 어둠이 진을 치고 있는 포구는 이른 새벽부터 떠들썩했다. 낮게 깔린 해미 그 안개가 무르침 물러나고 날이 밝으면 바다에 갔던 대게잡이 배들이 포구로 돌아왔는데 그 대게가 어때? 풍년이었다. 그래서 바다 끝이 붉게 물들며 동이 트면 업한정이 쏟아놓은 대게는 항구 뒷산에 피어나 복사꽃처럼 연분홍빛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게를 자 표시해 놓읍시다. 이 대게를 복사꽃으로 어때요? 처럼 썼네. 우리 지난번에 좀 얘기했죠? 원래 말하려고 했던 대게를 복사꽃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게 바로 직유인 거죠. 복사꽃처럼 연분홍빛으로 보였다. 뱃사람들에게는 꽃놀이가 따로 없었다. 대게를 업 한 장에 부려놓고 그물을 손질해서 다시 바다로 나가는 배에서 쿵짝쿵짝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때? 좀 신나죠? 그쵸? 밝고요. 네, 명랑한 분위기예요. 왜? 어촌에서 좋은 일은 물고기, 대게 이런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잘 잡혀서 수확이 잘 잡히면 행복한 거죠. 그쵸? 선주들은 그때 어휘도 나왔었는데 배의
주인. 좀 더 크게 쓸까? 선우가 혹시 안 보일까봐. 선주들은 기름값을 감당 못해 정박해 놓았던 작은 배들까지 싹 다 바다에 띄웠대. 고기가 잘 안 잡히면 배를 운항하는 기름값이 손해잖아. 그래서 배를 띄우지 않았는데 배를 모두 띄울 정도로 대게가 잘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잘 잡혀서 굉장히 즐거운 어부들의 마음을 꽃놀이, 꽃으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1순이 모자라 7순이 넘은 정노인도 배를 탔다. 그러니까 이 노인도 탈 만큼 어때?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죠. 정노인은 배에 오르기 전날 밤이면 호정이 앞에 등을 돌리고 앉아 파스를 내밀었다. 그러니까 파스는 어때? 나이가 들어서 배를 타는 것이 힘드니까 파스라도 붙이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정노인의 상황, 힘에 붙이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하시는 정노인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양쪽 어깨에 붙여봐라. 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호정이 너 어때? 정노인은 굉장히 아낀다 했죠? 그래서 걱정해요. 그랬더니 아파서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 파스 이게 보호대 같은 거다. 이렇게 어깨에 뜨끈뜨끈한 파스를 붙여놓으면 담도 안 걸리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도록 약간 일부러 살짝 핑계를 대는 느낌이에요. 하라비는 박달나게 뭔가 단단하게만 그물을 잡아채는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쉴 틈이 없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바닷일을 하는 걸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쵸?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쉴 틈이 없다. 젊은 녀석들도 내 체력을 당하지 못하더라. 35년 동안 바닷바람에 단련된 몸이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노인은 새벽에 일어날 때면 어때요? 어떤 소리가 나? 앓는 소리가 나겠죠. 힘들잖아. 그치? 70대신데 새벽 2시 30분에 맞춰진 시계 알람 소리에 눈은 번쩍 뜨였지만 축 늘어진 몸은 방바닥에 들러붙은 듯 일으켜지지 않았다. 부두에 나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 마시고 나야 뻑뻑하던 뼈마디가 제대로 움직였다. 그래서 배를 타고 대게 잡는 일을 하는 걸 정노인이 쉽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 정노인도 때 배를 타게 되었다. 넘어갈게요. 자, 호정이는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 집을 비운 동안 혼자 밥을 챙겨 먹었다. 요리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뒤로는 할아버지가 하는 대로 된장찌개도 끓여봤다. 그 전에는 사실 요리에 큰 관심이 없었죠. 네, 그쵸? 학교에서는 틈만 나면 짝 준호의 휴대전화로 요리고등학교 정보나 요리 경연대회 정보를 찾아뒀다. 그래서 꿈과 관련된 일을 직접 해보고 싶어. 그리고 관련 정보도 찾아보면서 막 꿈에 대한 어떤 마음을 키워나가고 있죠. 그쵸? 여기서 준호의 휴대전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 휴대전화가 나중에 깨지게 됩니다. 네. 너도 스마트폰 하나 사라. 요새 구형폰 쓰는 사람이 어딨냐? 알바도 했잖아.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스마트폰 수리 비용으로 이따 나가잖아. 약간 그 사건과 좀 연결돼. 근데 이거는 어때? 그냥 이 재영이가 괜히 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호정이를 참견하면서 또 어때? 건드리는 거죠. 막 계속 막 발로 찼잖아. 재영이가 전에 호정이 책상도 계속 발로 찼잖아. 그치? 그래서 호정이는 못 들은 채 그냥 무시한 거죠. 근데 뭘 그렇게 보냐? 이상한 거 보냐? 재영이는 호정이 의자 다리를 발로 이렇게 계속 다리를 이렇게 발로 툭툭 밀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또 호정이가 이런 행동을 싫어해.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이렇게 의자 다리 자꾸 툭툭 치면서 장난치는 친구 없겠지? 우리 재민이 그런 거 없지? 농담이야, 알겠지? 그래서 사건의 발생을 암시했다. 어떤 사건? 이 호정이가 빡쳐가지고 재영이한테 막 화를 내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 처음에 호정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재영이는 입을 비죽대다 벌떡 일어나 호정이 손에 들려있는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재영이 왜 이러냐 진짜 완전 너무 경솔해. 이런 경솔한 행동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거죠. 야! 수정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자 재영이는 휴대전화 손을 위로 뻗은 채 교실 뒤로 달려가 창문 난간에 펄쩍 올라갔다.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정말. 호정이는 재영이의 양쪽 다리를 우악스럽게 잡고 흔들었다. 야, 너 빨리 내려와. 진짜 맞는다. 무슨 애가 툭하면 때린다 그러냐 살벌하게. 너 근데 이상한 거 보는 거 맞지? 하면서 막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휴대폰은 누구 거야? 준호의 휴대전화다. 그치? 아이고, 그래서 재영이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호정이가 재영이의 다리를 앞으로 잡아 챘다. 그 핸드폰 다시 도로 가져가려고 한 거죠. 발을 뻗디디고 서 있던 재영이는 한쪽 무릎이 꺾여 비틀대다 그만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어. 큰 사건이야. 둘의 소란을 멀뚱히 바라보던 아이들은 휴대전화가 재영이 손에서 벗어나 창문 시멘트 턱에 부딪히고 다시 책상 모서리에 찍힌 뒤 교실 바닥으로 낙하하는 결정적 순간을 지켜봤다는 거죠. 휴대 주인인 준호는 입을 쩍 벌리고 서 있었다. 너무 놀랬죠. 호정이는 액정이 방사형으로 금이 가면서 산산조각이 난 휴대전화를 주워들고 준호를 쳐다봤다. 어리 빠진 준호는 호정이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그 휴대전화 바꾼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이겠죠. 그쵸? 그래서 준호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쵸? 우린 이거를 소설에서는 갈등이라고 하죠. 갈등.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재영과 호정이의 마음에 스쳐가 나갈 생각 으땠다. 겠죠? 재영이는 당황스럽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장난 때문에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호정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호정은 너무 화가 나지. 재영이에게 화가 나면서 또 준호한테는 남의 핸드폰 자기 미안한 마음이 핸드폰을 부신 거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느꼈을 거죠. 휴대전화는 액정만 깨진 게 아니었다. 다음날이었어요. 다음날 준호는 울상인 얼굴로 호정이와 재영이에게 휴대전화 액정이 깨지면서 액정뿐만 아니라 액정 플러스 메인보드 흠집나서 수리비가 30만 원이 든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비용은 그 호정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 40만 원대였죠? 그쵸? 47만 원이었던 그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긴 해요. 호정이는 가슴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것 같았다. 왜? 꿈을 꾸게 했던 아르바이트 비용을 휴대전화 수리비로 쓰게 될 것임을 직감하게 된 거죠. 왜냐면 이거는 사실 준호가 내돈내산으로 고칠 수는 없잖아. 이거는 어쨌든 호정이와 재영이의 장난으로, 물론 재영이의 일방적인 장난이지만 호정이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야, 그냥 내 거 써. 내가 알바를 뛰든지 해서 새 걸로 사줄게. 이거 누가 말한 걸까? 재영이가 말한 거죠. 재영이는 낡은 제 휴대전화를 준호 앞에 내놓았다. 사실 이런 말도 좀 되게 경솔하지 않니?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즉흥적인. 선생님 이런 사람 싫어요. 어쨌든 그런 재영이의 성격이 드러나죠. 준호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호정이는 바짝 붙어 서 있는 재영이를 팔꿈치로 확 밀치며 준호야 미안해.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집 쪽으로 와. 수리비 물어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온다면 준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깨트리고 빨리 해결해주지 않은 호정이에게 유감이 많았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이 휴대전화가 깨진 원인은 바로 재영이와 호정이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야 정호정 네가 돈이 어딨어. 할아버지도 배 타고 나가셨잖아. 재영이가 호정이 발을 슬쩍 붙잡았다. 알바비로 휴대전화 바꾸라며 네 말대로 됐네 하면서 이제 짜증난 거죠. 그쵸? 알바비로 자신의 구형 핸드폰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의 휴대전화? 준호의 휴대폰을 수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말대로 됐네 라는 말은 핸드폰을 바꾸는 것이 내 핸드폰이 아니라 준호의 휴대폰이다 라는 거죠. 호정이는 재영이 손을 있는 힘껏 뿌리쳤다. 마음 같아서는 재영이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거나 사물함에 구겨 넣어버리고 싶은 걸 꾹 참았다. 굉장히 화가 나잖아. 그 고장의 원인을 제공한 이 재영이에게 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호정이는 그날 저녁 30만 원을 준호한테 결국 줬어. 혼자 어디로 갔어? 그리고 노래방으로 갔어. 노래방. 우리 처음에 노래방이 어떤 공간이었죠? 이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그치? 내내 노래방에서 시간을 때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노래방에 이제 간 이유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간 거예요. 얼룩덜룩한 소파 귀퉁이에 걸터 앉아 손곡집을 들여다보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다. 처음으로 어때? 꿈을 감고 설레며 꿈을 꾸게 했던 그 돈을 한순간에 잃게 돼서 너무 서럽죠. 그래서 너무 좌절하고 답답한 호정이의 심리가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얼룩덜룩한 소파 귀퉁이에 걸터 앉아 선곡집을 들여다보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다 라는 말로 나타낸다 하면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쵸? 너무 슬퍼. 좌절하고 답답했어. 호정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쓱 훔치고는 노래를 고른 뒤 마이크를 들었다. 사랑 타령이나 하는 노래가 분노를 사겨주거나 슬픔을 위로해 줄 리는 없었지만 호정이는 무대에 선 가수처럼, 이것도 직유법이 들어가 있네, 최선을 다해 불렀다. 흥겨운 노래를 부를 때는 탬버린을 흔들면서 소파 위에 올라가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을 좀 노래로 풀어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거는 결코 진짜 신난 것이 아니에요. 어때? 슬픔을 털어내려고 하는 마음, 혹은 이 속상한 마음을 풀어내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그쵸? 그 다음, 노래방 주인은 늘 그렇듯이 30분을 덤으로 넣어주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호정이의 심정, 이 핸드폰 수리비를 결국 자신의 알바비로 낸 그 갈등이 고조된 후에 인물이 느끼는 심리 변화를 상상해 봅시다. 서러움을 참으면서 일해서 얻은 월급을 꿈을 위해 쓰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친구로 인해 좌절되어 답답하고 짜증이 굉장히 났고 또 서글픈 기분이겠죠? 그쵸? 한순간에 30만 원을 사용하면은 슬플 것 같아. 이렇게 억울한 사연으로. 그치? 호정이가 노래방에서 나왔을 때는 세상이 온통 깜깜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된 거죠. 호정이는 부두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새벽에 깨어나야 하는 부두의 짧은 밤은 몹시 어두웠다. 그러면 사실 시간적으로도 어두운 밤은 맞지만 이 해당 부분이 바로 배경, 즉 저녁 밤이라는 시간, 배경을 묘사하는 걸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단순히 요 깜깜했다, 어두웠다는 배경 묘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호정이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죠. 호정이는 비린내가 배어있는 업한장에서 포구 끝에 있는 등대 불빛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배는 등대의 불빛을 따라 제 길을 찾겠지만 호정이가 갈 길을 비춰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이 첫걸음인 요리학원 등록이 무산되자 꿈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어떤 절망적인 마음이 갈 길을 어때? 비춰주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배와 이 호정이가 어때? 상황이 지금 서로 반대되고 있죠. 갈 길이 있는 배와 그 불빛을 따라 갈 길이 있는 배와 갈 길을 어때? 비춰주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건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요리사는 갯불, 호정이는 바다 쪽으로 침을 뱉고는 돌아섰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속상한 마음을 풀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정의 핵심 부분 61페이지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때? 대게가 이제 많이 수확이 됐죠. 그래서 마을에 변화를 먼저 보여줬어요. 대게철이 되었다. 그래서 포구가 새벽부터 떠들썩했고 작은 배들까지 모두 고기잡이에 나갔다. 일손이 모자라 정노인까지 배에 탔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겹고 활기찬 분위기였죠. 그리고 호정이의 심리 변화가 생기는데 왜 요리사의 꿈을 키워 나가서 설레어 하다가
그래서 왜 요리도 하고 된장찌개도 하고 끓이고 준호 휴대전화로 정보도 찾아면서 설레했는데 재영이의 장난으로 준호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게 돼서 재영이의 행동에 화가 나고 준호에게 굉장히 미안했죠. 그래서 심리가 여기서 막 변했어. 그래서 아르바이트 급료를 휴대전화 수리비로 건넨 후에 꿈이 좌절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걸로 요리학원 가려고 했잖아. 그래서 실망하여서 절망적인 마음이 되었고 이 마음을 조금 해소하고자 이제 노래방에 갔었던 거죠. 자, 이제 벌써 어느덧 친구들 결말 파트입니다. 결말 파트는 고래를 잡았다가 풀어준 정노인의 이야기를 호정이가 듣게 되고요. 봄눈을 기다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봄이 온다라는 제목이 사실은 이 결말과 연관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결말 부분까지 잘 집중해서 봅시다. 이게 놓고 우리 손녀 소정이가 부두를 빠져나오는데 업한장 끄트머리에 있는 술집에서 정노인이 나왔다. 그래서 이 검은 봉지를 손에 든 정노인은 호정이를 보고는 뭔가 허든대며 걸어왔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발견해서 온 거죠. 호정이한테. 할아버지 술 마셨어? 마셨지. 마셔도 아주 많이 마셨다. 이건 뭐야? 호정이는 정노인 손에 든 검은 봉지를 받아들였다. 할아버지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쇠고기 2억은 샀다. 그래서 되게 좋은 일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죠. 비싼 소고기는 뭐하러 사? 하면서 좀 호정이가 가정 형편을 신경 써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호정이가 굉장히 어른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하러 사기? 우리 소녀 닭을 구워 먹이고 볶아 먹이라고 샀지. 그래서 호정이에 대해서 굉장히 할아버지는 지극한 애정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고래? 고래는 아까 정노인이 갖고 있었던 꿈이었죠. 고래? 하면서 이제 정노인의 자랑타임, 할아버지의 자랑타임이 시작됩니다. 호정이는 걸음을 멈추고 정노인을 쳐다봤다. 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양팔을 들어 크게 벌려보았다. 고래가 얼마나 큰지 3m도 넘는 놈이더라. 정말? 암만 정말이지. 할아비가 투망해놓은 그물에 커다란 고래가 딱 걸렸다 하니까. 그래서 호정이는 얼마 전 어떤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은 고개를 팔아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소문을 떠올렸대. 갑자기 와중에 이제 돈이 생각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상업적인 그런 고래 잡이는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긴 한데 뭔가 우연히 그물에 걸려서 이제 고래를 잡는 거는 큰 고래를 잡는 거는 인정,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와중에 그런 죽은 고래를 파는 거 특히나 그거는 허용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짝 배경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소문을 들은 호정이가 그래서 하고 살짝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가 고래를 잡았다면 요리 학원도 요리 고등학교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제 우리 집도 돈방석에 앉는 걸까? 호정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서 다시 설레고 있어. 할아버지 그래서 고래를 팔았어?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물에 걸린 거 놔두면 곧 죽을 테니까 기다렸다가 팔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호정이 같은 생각한 거지. 근데 고래가 멀쩡히 살아서 눈을 끔뻑거리는데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할아비는 이 그물을 칼로 끊어 어떻게 해줬다? 풀어줬다. 할아버지의 행동이 또 임팩트가 있어. 그걸 끊어줬다. 끊어서 풀어줬다. 이 행동의 의미는 이 할아버지는 이 고래가 살아있으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거죠. 꿈을 포기한 거죠. 호정이 입장에서 풀어줘? 하면서 정노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그래서 고래를 풀어준 할아버지의 선택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호정이었다면 약간 나 역시 이 호정이처럼 공감이 되겠죠.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감이 되겠죠. 그쵸? 그래 풀어줬다. 놔줘야지. 고래 잡는 게 불법인데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지. 그러면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정노인의 어떤 인물됨. 그러니까 정노인은 이 예전에 우리가 저번 강의와 수업을 돌아보면 호정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을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도 있었고
예상을 했었고, 또 지금처럼 이 생명의 가치, 소중함을 아는 그런 인물됨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내용 확인 문제에서 생명의 가치를 진인인데 오타가 났네. 진인 바꿔주세요, 친구들. 이거 생명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진인. 할아버지의 인물됨이 드러난다 라는 거는 적절한 말입니다. 고래 그 녀석 그물에서 풀려나더니 물 위로 2번이나 솟구쳐 오르더라.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지. 그래서 정로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호정이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러니까 사실 할아버지는 이 행동을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쵸? 굉장히 이 자신의 행동에 만족하고 있어. 그리고 호정이도 좀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죠. 호정이는 어때? 하지만 맥이 탁 풀렸어. 기대를 또 했는데 그 기대가 다시 좌절됐잖아. 할아버지 꿈이 고래 잡는 거였잖아. 그랬지. 젊어서는 그랬지. 그때만 해도 고래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 고래 잡으면 구두 가게 하고 싶었지. 그건 다 젊을 때 얘기고. 그래서 젊을 때는 꿈을 가져야 하고, 지금 정로인처럼 늙어서는 꿈을 내려놓아야 행복한 거다. 즉, 자, 이 부분도 체크.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 꿈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때로는 순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생관을 밝히는 거죠. 그쵸? 여러 살면서 느낀 경험으로 지식을 얻었어.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순리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억지로 뭔가 꿈을 이루고 삶을 그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생관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고래는 바다에 있지, 호정아. 얼른 가서 고기 구워 저녁 먹자 하고 이제 고래를 바다에 풀어준 정로인의 사연이 끝납니다. 정로인은 호정이 손에 든 검은 봉지를 도로 빼앗아 들고는 비뚝거리며 이렇게 뭔가 술도 취하고 뭔가 이렇게 절뚝거리고, 그리고 약간 좀 몸도 불편하고 한쪽 다리가 좀 짧기도 하고, 그래서 비뚝거리며 비탈길을 올랐다. 호정이는 울컥 눈물이 나왔다. 왜? 이 기대가 어때? 또 사라지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그쵸? 호정이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찍어내고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근데 이 하늘이 어때? 아까 이제 깜깜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어두운 하늘에 먹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어두웠던 그 배경이 어때? 이제는 별 하나까지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호정이의 암담한 마음, 기대가 다시 좌절된 그 암담한 마음을 배경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죠. 그쵸? 호정아, 정노인이 멈춰서 뒤를 돌아봤다. 호정이는 걸음을 주춤하며 할아버지 눈을 피해 땅바닥을 내려보았다. 좀 풀 죽은 거죠. 그쵸? 할아버지의 그런 결정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또 근데 할아버지한테 대놓고 티내고 싶진 않은 거야. 그래서 눈치채지 않기를 바래서 일부러 눈을 피한 거예요. 그쵸? 정노인은 노래를 흥얼거리듯 말했다. 우리 손녀딸 꿈이 요리사라고 아까 담임선생님이 전화해서 그러더라. 우리 은정이가 학교에서 잘한다고. 이 할아버지 오래 살아서 우리 손녀딸 요리사 되는 걸 봐야지. 그래서 호정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디디며 너무 달리는 초생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치? 당장 이루기 힘들 것 같은 그런 꿈을 할아버지에게 너무 빨리 성급하게 알린 이 초보 선생님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죠. 정노인은 가파린 길을 다시 오르면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아비가 다 뒷바라지 할 테니까. 그 할아버지가 진짜 이 호정이를 좋아해. 그치? 그래서 정노인의 그런 마음이 아주 따뜻하죠. 그쵸? 정노인은 허전되는 뭔가 쓰러질 듯이 계속 그런가 걷는 그런 다리에 힘을 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호정아, 오늘 밤부터 눈이 엄청 온다더라.
봄눈, 이걸 우리가 춘설이라고 하거든요. 춘설은 길조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춘설은 길조지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봄의 눈은 무슨 눈? 이러면서 이 호정이가 어떻게 말해요? 좀 호정이의 미래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뭔가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힘들지만 꿈도 좌절됐지만 이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 것임을 보여주거든요. 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길조다라는 말이 뭐예요? 호정이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좋은 미래. 근데 그것을 약간 투정 부리듯 약간 봄에 무슨 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결국 지금 이 결말은 호정이의 암담한 어떤 이 상황, 즉 꿈을 포기하는 걸 보여주는 마무리가 아니라, 비록 지금 당장 꿈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 그쵸? 돈도 없어지고 고래도 어때? 풀어주고.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가 사랑으로 호정이를 키우고 뒷바라지 해주기 때문에 이 호정이가 행복하게 살 것임을 우리가 은근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정이의 미래가 어떨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호정이 삶의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임을 암시하는 단락은 바로 이 부분, 바로 전 페이지에 표시했던 춘설은 길조지라고 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호정이는 입을 마지막 부분 삐죽거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에서 히읗스름하게 떨어지는 것 같았다. 호정이는 손바닥을 펴서 허공에 내밀며 중얼거렸다. 정말 눈이 오나? 이러면서 사실은 절망적인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할아버지의 말처럼 길조가 되는 봄눈을 기대했다. 그래서 이 봄눈이 뭐다? 봄에 내리는 눈이고, 이 봄에 내리는 눈은 결국 호정이의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 길조를 예측하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죠. 그쵸? 결말 부분의 묘사를 바탕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호정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안 돼요. 없지만 할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주변 호정이 곁을 지키는 소선생님의 지도, 친구들의 우정으로는 행복하고 살 것 같다라고 우리가 어때? 상상할 수 있겠네. 그치? 예측할 수 있겠네요. 자, 결말 보겠습니다. 결말. 그래서 결말의 핵심은 정노인의 어떤 인물됨, 그물에 걸린 고래를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이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지키고자 했다. 그래서 비록 고래를 잡는 것이 이 정노인의 꿈이었지만 늙어서는 꿈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계속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리사가 꾸민 호정이의 뒷바라지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호정이를 아끼며 현명한 조언을 해주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죠. 여기서 우리 제목의 봄이 오는 거는 사실 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봄이 막 꽃이 피고 뭐 그쵸? 새로운 새싹이 자라고 이런 것만이 봄이 아니에요. 봄에 여러분 눈이 내릴 수도 있어요. 춘설이라고 하는데 이 춘설과 봄은 긍정적인 의미, 즉 좋은 일을 암시하는 그런 배경이자 소재예요. 그래서 호정이의 성장, 호정이가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을 이 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봄이라는 의미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작품 해설인데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작은 어촌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는 호정의 삶을 그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사건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아낸 청소년 소설로 소설의 주인공이 경험하는 갈등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고민, 휴대전화에 얽힌 이야기 등 학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쵸? 친구들 사이에 이런 갈등 같은 거,
주변에서 목격하거나 겪었죠? 그래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재미와 감동을 느끼기에 적절하다. 이 소설의 제목인 봄이 온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고민에 시달리고 있는 호정이 소설 속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희망을 암시하는 것으로 소설의 봄은 호정이의 삶에 펼쳐질 전망, 밝은 가능성, 희망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호정은 작품 속에서 할아버지나 초보 선생님 등과 같은 여러 인물들과 상호작용,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를 통해 소설의 신미성,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로서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호정이 인물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실감나고 거기서 우리가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빈칸 진도를 다 나갔고요. 뒷부분에 좀 더 내용이 있어요. 뭐 성장소설의 뜻, 중요도에 따른 소설의 인물, 그리고 마지막 이 배경의 역할 있는데 여기 페이지 선생님이랑 좀 더 해볼게요, 친구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 채워봅시다.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을 말한다.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루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우리가 이거를 갈등이라고도 해요. 대립, 갈등, 그리고 인물의 변화를 통한 정신적 성숙을 주요 내용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갈등과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장소설에. 어린아이나 소년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나 세계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봄이 온다는 청소년인 주인공 호정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 이 갈등이 있었죠. 어떤 갈등? 현실의 문제. 즉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련한 돈이 사라진 그런 현실의 문제로 인한 갈등과 그리고 고민을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볼게요. 중요도에 따른 소설의 인물.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중요도, 역할, 성격 변화의 유무 등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도에 따라서는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주요 인물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같은, 그리고 주인공 곁에 있는 주변 인물로 나눌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문학 이론이에요. 주요 인물은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 주변 인물은 사건의 진행을 도와주는 인물이다. 그래서 봄이 온다에서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당연히 그렇죠. 바로 호정이고, 그러면 이 호정이를 돕는 주변 인물은 정노인, 선생님, 친구들, 수연이 누군지 기억나요? 알바 선배 기억나죠? 호정은 여러 고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꿈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낸다. 주변 인물 중에 정노인과 선생님은 호정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는 인물, 조언도 많이 해주죠. 도움을 주는 인물이다. 정노인은 호정을 어떻게 지지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다양한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호정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열정이 많은 이 선생님은 호정이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고 꿈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꿈에 대한 정노인과 선생님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이거 저번에도 선생님이 강조했어요. 정노인은 꿈을 꼭 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선생님은 꿈을 가질 필요가 있다. 꿈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는 호정이와 담임선생님 정노인으로 대표되는 뭔가 세대 간의 갈등?
이들끼리 서로 싸운다, 대립한다. 이거는 완전 옳지 못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배경의 역할. 소설에서 배경은 등장인물이 행동하거나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작품 내용에 어떤 역할을 하냐? 현실적인 분위기, 현실성을 부여하고 또 분위기도 조성하면서 인물의 심리나 사건을 암시하거나 주제를 드러내기도 해요. 배경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여기 밑줄쳐볼까? 작품 내용에 현실성 주고 분위기도 만들고 인물의 심리 사건을 암시하고 주제까지 드러내는 배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봄이 온다라는 이 작품에서도 발단 부분에서는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뭔가 쓸쓸한 그런 어촌의 모습을 묘사하여 쓸쓸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고, 절정 부분에서는 이 호정이가 노래방에 갔다가 나온 이 깜깜한 구두의 모습을 통해 굉장히 절망적인 호정이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뒤에는 이제 학습 활동이라고 해서 이거는 학교 이제 교과서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잠깐 이 부분까지 이제 다 하기에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일단 수업하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선생님과 추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